이 한국의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네. 하나의 변수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얘기를 계속합니다. 야, 2차 전지 좀 대단합니다. 네. 식지 않는 열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딱히 갈 데가 마땅치 않다. 그죠?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딴 데 갈 때를 이렇게 노리면서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쏠리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네.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 좀 수급 블랙홀처럼 약간 포모 현상도 좀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예. 네. 내가 못 사니까 이제 좀 네. 불안해지고 거기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일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쪽도 꽤 올라가거든요. 그러게요.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일부 이제 암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2차 전지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특별하게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네. 상승폭이 이제 과거처럼 시가총액 1위 업체 코스닥 쪽에 1위 업체가 20% 오르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이 약간 분산되면서 종목이나 섹터별로도 좀 다양하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IRA 관련된 세부 시행령 법안이 이제 나왔죠. 네. 3월 말경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2차 전지의 영향이 어떨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그다음에 메탈 가공 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전해액이나 분리막, 동박 이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셀 업체도 봐야 되고 네. 또 중국 업체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이슈들이 생기면서 일단 IRA 세부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 우선은 양극재나 음극재 쪽이 먼저 움직였다면 그 뒤로도 이 분리막이라든지 동박 업체도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그다음에 메탈 가공 업체들도 여전히 현재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서 각 이렇게 세분화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긍정적으로 네. 보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셀이야 워낙 다 연관이 되는 거고 IRA 세부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양극재 양극할 물질 이게 이제 소위 부품으로 분류되느냐 했던 건데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지금 방향이 잡혔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은 일단 조금 그 부담은 턴 거죠. 근데 네. 주가가 좀 그동안 올랐다는 것 때문에 조금 네네. 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부 시행령 내용 자체가 추가적인 물량을 늘려주는 내용은 아니죠. 네. 근데 왜 주가가 또 성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네. 왜 또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양극재는 셀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네. 어떤 단가를 차지하고 있죠. 음극재는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의 주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네. 소재이죠. 따라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세부 시행령이 사실은 미국의 향후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 체인들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온도를 좀 가늠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됐던 변곡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제 이제 양극재 제조 핵심 공정인 양극 활물질 관련 이하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도 무방한 constituent materials 이걸 쉽게 말하면 구성 소재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아니고 네. 이제 구성한 소재로 분류가 된 그렇죠. 거죠. IRA 법안 초안 당시 발표 처음에는 양극재 전체가 북미에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조립을 현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붙게 되면 양극판, 음극판은 이제 부품이라는 건데 네네. 그렇죠? 그걸 만드는 그렇습니다. 네. 것들은 소재로 분류한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초안 발표 당시에는 이게 북미 현지 생산이나 조립까지 이루어지면서 다소 좀 부품 이게 컴포넌트로 이제 네. 분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에는 일단 북미 쪽에 뭔가 캐펙스를 해야 되는 투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관련된 업체
업체들이 저인투벤처를 통해서라든지 북미 쪽의 캐파 증설과 관련된 공시를 이제 계속 내기 시작한 네. 거죠. 근데 굉장히 대규모 공시였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양극, 음극, 전극만 그 컴포넌트 부품으로 분류가 됐고요. 네. 실제 활물질 이하 제조 공정은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소재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OEM 뭐 자동차 회사들은 양극재 조달 시에 FTA 체결국인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 활물질을 조달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이제 BFTA 체결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양극활 물질 조달 시에는 당연히 OEM사들 차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네. 하나의 변수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도 양극재 기업이 있습니다. 신생 기업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미트라 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인 레드우드.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LNF하고 뭐 미국의 조인트 벤처 나간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됐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에게 너무 이게 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국 현지 양극재 신생 반발하고 법원들이 있다면서요? 굉장히 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셀업체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뭐 전기차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부분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양극 활물질 이하 공정을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1월 달에 LG화학이 미국 양극재 공장 투자 공시 당시에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양극재 기업들의 투자 부담 증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미 쪽에 캐펙스를 증가하기 위한 투자 부담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그냥 두는 것과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캐펙스를 나가는 것은 북미 쪽에 나갔을 때 캐펙스 투자 부담이 기존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자금 소요도 많아지고 OPM 마진을 좀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 부담을 줄어들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볼륨 성장이 그대로 없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닝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좀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LNF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미국 진출 관련된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이야기 네. 나왔지만 정부가 약간 막았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술 유출이라든지. 유출 이런 것 그런데 때문에. 예. 포스코 케미칼은 또 정부가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도 있을 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 LNF가 미국 쪽에 이제 뭐 레드우드와 함께 이제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정치가 좀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돼버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도 받았고 네.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밸류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부 법안이 결국은 LNF 같은 경우에 그 부담을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슈팅이 이 세부안 나온 이후에는 물론 이제 기존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LNF가 약간 키 맞추기 식으로 갈 수도 그런 있다고 것도 보지만 있죠. 네. 이 시행령과 관련 내용을 보면 LNF가 상당히 좀 부담을 덜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발표 이후에 LNF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아웃퍼폼을 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 중에 하나는 수직 계열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여타 그룹들이 포스코 같은 데는 포스코 잘 돼 같은 것도 있죠.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LNF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처져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서서히 그런 것들을 갖추어 간다는 점에서는 네. 이 밸류에이션 갭을 어느 정도 메꿔야 되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LNF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를 많이 들어갔지만 직납 구조로 좀 바뀌면서 약간의 좀 변화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의 신사업에 대한 구도가 조금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다는 점에서는 NF가 다소 좀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확실히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재 쪽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네네. 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케미칼에서 이름 바꿨잖아요, 이름 그죠? 바꿨습니다. 네. 음극재 쪽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양극재가 많아서 그런데요. 맞습니다. 네, 음극재 쪽은 그러면
좀 이게 부각되는 기업이나 주목해 볼 게 있나요?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음극재도 전체 셀 제조 원가 10% 정도 수준이니까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음극재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이렇게 언급되거나 공고되거나 이런 종목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그러니까요. 양극재 중심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는 뭐 실리콘 음극재 오히려 그 효율을 높이는 뭐 이런 쪽인 거고요. 그죠? 그런 쪽은 뭐 네네. 대주전자재료를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이번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 일단 뭐 실리콘 음극재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됐고요. 기존의 대주전자재료를 포함해서 주가들이 꽤 좋습니다. 네. 아주 과거에 제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 이야기를 항상 드렸었죠. 미리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사실 뭐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뭐 법인 미팅도 해보고 네. 해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들의 스케줄로 봐서는 24년 이후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이제 기대감 속에 이제 벌써 23년 초반인데 주가들을 좀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인 어떤 캐파 증수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캐파 증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같이 궤적을 같이 한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 이후에 이제 자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도 캐파 증설을 위한 자금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긴 했지만 추가적인 이슈가 좀 약간의 자금 조달의 이슈는 내부적으로는 뭐 증자를 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뭐 이제 은행 차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약간의 추가적인 어떤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이슈는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상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지금은 이렇게 또 섹터별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같이 오르는 구간들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이미. 네, 양극재 중심으로 봤고요. 메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런 그 메탈 금속이 들어가는데, 네, 그죠? 네, 네, 네. 뭐 우리 삼원계든 LFP든 근데 맞습니다. 그걸 우리 같은 경우도 메탈 우리가 뭐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IR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메탈 가공 쪽은 네. 뭐 컨스티튜언트 메테리얼즈 해가지고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 소재로 분류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와야 된다 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달은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뭐 채굴 가공 단계의 부가가치를 50% 이상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발생시킨 머티리얼즈 소재의 비율이 2023년도부터는 40% 이상 그리고 27년도부터는 80%를 초과해야 되니까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네. 보조금의 수령 조건으로 채굴 가공 단계의 부가가치 전체가 아니라 50% 이상을 창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중국이라든지 남미 계열 뭐 아르헨티나나 남미 계열 등의 국가들을 포함한 메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 기업이나 나라로부터 원재료 조달을 사실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전구체, 뭐 수소나 리튬 등의 가공 등을 하는 것은 주요 공정을 FTA 체결국에서 진행하라는 의미죠.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이제 중국의 팀치 리튬을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NLF도 최근에 중국의 신호 리튬과 협력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50% 이상 창출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탈 추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몇 년까지는 얼마까지 올려라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면서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뭐 수소나 리튬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에서 해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것은 지금 그 탄산 리튬 가격 중국 가격이 지금 23만 위안인가요? 톤당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거의 60만 위안까지 올라갔던 탄산 리튬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수소나 리튬은 덜 빠져요. 그러면 탄산 리튬을 국내로 가져와서 수소나 리튬을 가공을 하게 돼서 수소나 리튬을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수소나 리튬 가격에 하락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구간이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 수소나 리튬을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는 좀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리튬 가격이 빠진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서 우리가 악재다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고 오히려 탄산 리튬을 가져오는 구매 가격이 상당히 좀 빠지면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리튬 수소나 리튬을 가공하는 국내 업체는 네. 상당히 오히려 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죠? 그런 네네. 요인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